1992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77세의 마가렛 스콧이라는 여인이 마을 광장에서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이웃이 그녀가 그저 소를 쳐다보는 것만으로 병들게 했다고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마가렛은 순수한 공포 캠페인의 19번째 희생자가 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몽은 초자연적인 악의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억제되지 않은 인간 권력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녀 재판에서 종종 언급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재판들은 초자연적인 위험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인 집단 광기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사회를 조작하기 위한 면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대중 전체를 통제하는 무기로 바꿀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했던 뛰어난 사상가들과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기획된 것이죠. 마녀 사냥이 원시적인 중세 미신의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곧 밝힐 잔혹한 신문 방식들은 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당대 가장 학식 있는 인물들에 의해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학문적 훈련을 받은 법률가, 성직자, 정부 관리들은 인간 파괴 기술을 다듬는데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그 기술은 너무나 정교하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극심한 무력감을 안겨주어 현대의 신문 관행을 아동놀이처럼 보이게 할 정도입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유럽 당국은 오늘날 우리가 의학 서적과 연관짓는 과학적 정밀함으로 포괄적인 고문 매뉴얼을 출판했습니다. 힐리히 크라머와 야코프 슈프랭거가 저술한 말루스 말레피카룸은 단순히 마녀를 탐지하는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대륙에 걸쳐 법률 시스템을 형성한 인간 절멸을 위한 철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통계를 듣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보수적인 추정치로 마녀 재판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명에 이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처형된 개인 1명당 최소 10명 이상이 고문, 투옥, 자산 압류 또는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유럽과 아메리카 식민지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의 삶을 파괴한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역사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게 만들 계시입니다. 마녀 사냥의 절정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시작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천문학을 혁명하고 셰익스피어가 문학적 걸작을 만들던 동안 학자들은 과학적 정밀함으로 인간 파괴의 수단을 면밀히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만 해도 3세기 동안 15만 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3만 2천 명의 처형과 수십만 명에 대한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율리우스 에이터 주교 공작이 비르츠부르크에서 900명의 처형을 명령했으며 동시에 200만 두카트가 넘는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이는 대성당 3개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잉글랜드의 마녀 사냥 총사령관이라 칭한 매튜 홉킨스는 불과 2년 만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귀족의 연간 수입에 해당하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야만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적 권위, 법적 절차,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융합하여 스스로를 유지하는 공포의 엔진을 구축한 복잡하게 조정된 상업적 사업이었습니다. 고문 규약은 표준화되었고 사법체계는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재정적 이득은 막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녀 재판의 진정한 목적을 드러내는 8가지 고문 방법을 밝힐 것입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 효과적인 공포장치를 구축하여 전체 인구가 그 메커니즘에 의해 소멸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사회 통제에 너무나 강력하여 권위주의 정권들이 20세기까지도 이를 연구하고 모방했습니다. 학식 있는 권위자들이 어떻게 체계적인 고문을 휘둘러 절대적인 지배를 유지했는지
밝혀낼 준비가 되었다면 엄지척 버튼을 누르고 마녀 재판이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이전에 상상했는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비디오는 지식과 잔혹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녀 사냥은 미신에 이끌린 무지한 농민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사회의 지식인 엘리트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건축 설계나 수학 계산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엄격한 방법론으로 르네상스 사상을 사회 관리라는 난제에 적용했습니다. 시기는 매우 중요하며 이 캠페인들의 계산된 성격을 드러냅니다. 마녀 사냥은 셰익스피어, 갈릴레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배출한 바로 그 시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장식하는 동안 종교 재판관들은 스트라파도, 매달기 고문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을 재정의하는 동안 학자들은 천문 기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정밀함으로 고문실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빈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도미니코회 신학자 요하네스 니더는 1837년에 마녀를 식별하고 기소하기 위한 초기 포괄적 매뉴얼 중 하나인를 저술했습니다. 이것은 무지한 광신자의 창작물이 아니라 신학적 논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지적 엄격함으로 스콜라적 추론과 대학에서 연마된 논리적 분석을 적용하여 고문을 정당화한 존경받는 학자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전들에 내재된 세심한 관료적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녀 사냥은 정당한 정의의 환상을 유지하면서 극심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틀을 요구했습니다. 다양한 관할권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표준화된 절차가 고안되어야 했습니다. 특수 장비가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했습니다. 인력은 신체 고문과 신문 심리학 모두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광대한 지리적 거리에 걸쳐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 수준의 효율성으로 관리된 대규모 박해였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세계 최초의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의심되는 이단자들의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보다 더 효율적으로 국경을 넘어 박해 대상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현대 감시국가의 철저함으로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경제적 거래, 정치적 소속을 추적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공학을 심리전과 결합하여 파괴적인 효과를 낸 8가지 고문 기술을 고안하는데 이 전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마녀 혐의로 처형된 마지막 인물인 안나 구에르디는 1782년 스위스에서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처형되기 전 그녀는 인간의 고통에 적용된 르네상스 공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치인 마녀의 의자에서 몇 주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백 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못이 박힌 철제 의자에 알몸으로 묶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못들은 즉각적인 치명상을 피하면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부학적 정밀함으로 세심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잡한 중세의 야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 의사보다 인간 해부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고안한 정교한 르네상스 기술이었습니다. 마녀의 의자는 의학 지식과 혁신적인 고문의 융합을 구현했습니다. 못들은 주요 혈관을 피하면서 신경 다발을 목표로 삼기 위한 복잡한 해부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등바디의 각도는 척추에 최대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도록 기하학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인간의 신체 비율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발이 매달리도록 설계되어 이미 긴장된 관절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안나 괴르디의 신문은 학자들이 개발하고 유럽 전역에 배포된 고문 매뉴얼에 상세히 기술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1단계는 피해자를 의자에 묶는 동시에 혐의를 철저히 설명하여 깊은 예감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의자 아래에 놓인 조심스럽게 통제된 불을 사용하여 금속을 서서히 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구속구를 조여 못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단계는 고백을 통해 유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고백을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고백하면 즉시 고통이 끝날 것이고 계속 부인하면 악매에 씌인 것을 의미하므로 훨씬 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효과 면에서 신체적 고통을 종종 능가했습니다. 신문관들은 인간의 의지를 꺾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가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고백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논리적 결론처럼 보이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녀의 의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세심하게 각본된 심리적 조작을 결합하여 이를 달성했습니다. 밤베르크의 가톨릭 신부이자 마녀 사냥 지지자였던 프리드리히 슈페 신부는 그의 신학 저술에서 마녀의 의자를 의로운 고통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신성한 도구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옹호는 지식인 권위자들이 기독교 자비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고문 기술에 어떻게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는지 보여줍니다. 마녀의 의자 신문에 필요한 광범위한 문서는 이 절차들을 뒷받침하는 관료적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모든 신문은 훈련된 서기관들에 의해 세심하게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고문의 지속시간, 사용된 특정 기술, 추출된 고백, 그리고 식별된 공범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상세한 기록 보관소에 보존되었고 유럽 전역의 다른 박해 당국과 공유되었습니다. 비르츠부르크의 율리우스 에이터 주교 공작은 마녀의 의자 신문을 이용하여 귀족, 성직자, 상인 계층의 구성원들을 연루시키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3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는 900명을 처형하고 200만 두카트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정화가 아니라 법적 절차로 위장한 국가 후원 테러였습니다. 마녀의 의자는 스페인에서 폴란드까지 고문센터를 연결하는 서신 네트워크를 통해 종교재판 당국이 공학 사양과 신문 방법을 공유하면서 가톨릭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술 도면과 사용 설명서는 서로 다른 관할권에 걸쳐 고문 방법의 표준화를 보장하기 위해 배포되었습니다. 독일 성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은 마녀의 의자 작동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교한 고문실을 보여줍니다. 이 시설들은 혈액과 체액을 위한 배수 시스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한 황희 시스템, 그리고 특수 장비를 위한 전용 보관 구역을 포함했습니다. 이것들은 임시 방편의 던전이 아니라 효율적인 인간 처리를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된 목적별 시설이었습니다. 안나 괴르디의 사례는 계몽주의 철학이 유럽 전역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마녀의 의자 고문이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처형은 볼프강 아마드스 모차르트가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유괴를 초연한 해에 발생하여 르네상스 문화의 정점과 르네상스의 잔혹성 사이에 극명한 모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녀의 의자는 오늘날 숙련된 신문 전문가조차 역겹게 할 체계적인 인간 파괴 접근 방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튜 홉킨스는 신성한 심판으로 위장된 살인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부유해졌습니다. 1945년에서 1947년 사이에 이 자칭 마녀 사냥총 사령관은 초자연적 조사에 가장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보장하는 수용 테스트를 사용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처형을 감독했습니다. 수용 테스트는 불가능한 딜레마를 통해 정의의 궁극적인 부패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고발된 마녀들이 물에 뜬다면 그들은 초자연적인 악의 유죄로 간주되어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라앉는다면 그들은 무죄였지만 어떤 구조 시도도 하기 전에
익사할 것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든 바람직하지 않은 개인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당국에 사법살인에 대한 신성한 승인을 제공했습니다. 홉킨스는 영국의 내전 기간 동안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전통적인 통치가 무너지고 공동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을 설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희생양을 찾던 때였습니다. 그는 미리 정해진 판결에 대한 초자연적인 입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사 종교적 절차를 통해 두려움이 이윤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매닝트리 출신의 한쪽 다리 없는 과부로 홉킨스의 첫 희생자이자 그의 수익성 있는 사업의 청사진이 된 엘리자베스 클라크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클라크는 작은 동물로 변장한 악마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웃들에 의해 마녀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홉킨스는 마을 연못에서 그녀의 수영 테스트를 실시했고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신성한 심판이라고 믿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수영 테스트에 사용된 결박 방법은 살인 의도를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익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엄지에서 발가락까지 묶는 기술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수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물에 젖은 옷의 추가 무게는 초자연적인 부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빠른 잠수를 보장했습니다. 홉킨스는 관찰하는 대중에게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테스트 장소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을 연못, 방앗간 물길, 강 건너편은 접근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가시성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곳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절차를 목격하고 수십 년 동안 행동을 형성할 트라우마적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공공장소였습니다. 홉킨스 작전의 재정적 틀은 마녀 사냥이 어떻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변모하여 지속적인 박해를 장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해 공동체로부터 상당한 수수료를 징수했고 확인된 마녀 한 명당 추가 비용을 받았으며 처형된 희생자들의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의 수영 테스트 시행은 조수 직원을 지원하고 여러 카운티에 걸쳐 운영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1947년에 출판된 홉킨스의 매뉴얼 마녀의 발견. 은 신성한 조사의 환상을 유지하면서 유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영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사양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상세한 절차 문서화는 용의자들이 실제로 뜨거나 가라앉을 수 있는 능력과 관계없이 제거하도록 설계된 테스트 뒤에 있는 세심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1984년에 출판된 마법의 발견의 저자 레지날드 스캇은 이미 수영 테스트의 프로토콜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동시대 관찰자들이 신성한 심판으로 제시된 테스트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잔혹성을 이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인 목소리들은 지속적인 박해를 위한 강력한 경제적, 심리적 유인에 의해 묻혔습니다. 홉킨스의 캠페인은 박해 확장을 위한 재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처형된 마녀들로부터 몰수된 재산은 추가 조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공동체들은 마녀 탐지 서비스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개별적인 고발은 테스트 및 처형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홉킨스의 동료이자 박해 매뉴얼 공동 저자인 존 스턴은 그의 저서 마법의 확인과 발견에서 수영 테스트 절차를 문서화했습니다. 그의 기술적 설명은 신체적 증거와 관계없이 유죄를 확인하도록 설계된 동시에 초자연적 조사의 모습을 유지하는 테스트 뒤에 숨겨진 계산된 계획을 보여줍니다. 홉킨스의 방법은 개신교 유럽과 식민지 아메리카 전역의 마녀 사냥 당국에 의해 채택되고 모방되어 신성한 심판으로 위장된 사법 살인 기술이 대서양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사업 모델은 공동체의 두려움과 법적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함으로써 박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전체 인구를 복종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개적인 광경을 연출하려 할 때 벌어진 일에 비하면
익사조차 온화한 운명으로 여겨졌습니다. 1945년 5월 19일 제네바시는 대정화라고 알려진 사건 동안 하루 만에 34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것들은 조잡한 처형이 아니라 종교적 화려함과 국가 테러리즘을 결합하여 목격하는 대중을 절대적인 수능으로 트라우마화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교한 연극적 연출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량 화형 뒤에 숨겨진 기술적 독창성은 국가 테러리즘에 적용된 연소 역학과 군중 심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처형 장소는 원형 극장 건설 원리를 적용한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어 종종 1만 명이 넘는 관중들에게 최대의 가시성을 보장했습니다. 존 칼뱅 자신도 희생자의 고통과 증인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모두 극대화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화형 프로토콜 개발을 감독했습니다. 화형대 건설은 층층이 쌓는 연소 기술을 활용하여 느리게 타는 불을 생성하는 상세한 사양을 따랐습니다. 이는 희생자들의 고통을 장기간 연장하는 동시에 장엄한 시각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형대는 통제된 연소의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불꽃이 점차 몸을 삼키는 동안 희생자들이 최대 1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천천히 타도록 젖은 나무와 마른 불쏘시개가 세심하게 겹쳐졌습니다. 일부 화형대는 정확한 순간에 무너지도록 설계된 속이 빈 칸을 포함하여 희생자들을 숯불 더미로 떨어뜨려 산 채로 천천히 구워지도록 했습니다. 동시대 기록들은 이러한 대량 처형에 필요한 광범위한 준비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건축가들은 거대한 군중을 수용할 수 있는 석조 좌석을 특징으로 하는 영구적인 처형장을 고안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관중이 희생자들의 고통을 막힘없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계산했습니다. 음향까지 고려되어 비명소리가 모인 대중에게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화형에 수반된 종교의식은 처형을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신학적 시연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칼뱅은 잠재적인 반대 세력을 겁주는 한편 희생자들이 화형을 준비하는 동안 처형을 정당화하는 정교한 설교를 하여 국가 살인에 영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저항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대량 화형의 경제적 측면은 박해를 유지시킨 재정적 인프라를 드러냅니다. 처형 비용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부과되어 추가적인 트라우마를 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작전을 위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처형된 마녀들로부터 몰수된 재산은 기소당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박해 확대를 위한 재정적 유인을 창출했습니다. 미시의 쇼데롱의 사례는 이러한 화형 광경이 어떻게 오락이자 테러리즘으로 기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법을 통해 역병 발생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은 쇼데롱은 처형 전 몇 주 동안 고문을 당하여 수십 명의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연루시키는 고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녀의 화형은 지역 전역에서 구경꾼들을 끌어모은 공개 축제가 되었습니다. 제네바의 화형 광경을 목격한 프랑스 판사 피에르 드 랑크르는 그의 마법에 관한 논문에서 이러한 처형의 본질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당국이 증인 집단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미래의 저항을 억제할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심기 위해 절차의 모든 측면을 얼마나 세심하게 안무했는지 묘사했습니다. 제네바의 화형 기술은 종교당국이 신성한 권위를 과시하고 반대 세력을 테러하는 대량 처형 방법을 교환하면서 개신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형대 건설 및 군중관리 기술 사양은 박해 당국 간의 서신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유사한 화형 광경을 관찰하고 종교적 권위에 의해 정당화된 처형 뒤에 숨겨진 본질적인 잔혹성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에세이는 박해 캠페인에 대한 지적, 반대를 드러내는 동시대적 비판을 제공하지만 그러한 목소리들은 지속적인 폭력을 위한 제도적 유인에 의해 끊임없이 압도되었습니다. 칼뱅의 제네바 후계자인 터도르 베자는 살인을 신성한 명령으로 묘사하는 신학적 정당화를 개발하면서 화형 프로그램을 영속시키고 확장했습니다.
그의 학술 저술은 지식인 권위자들이 기독교적 연민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국가 테러리즘에 어떻게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공개 화형의 장엄한 공포조차 포괄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당국은 개인의 정체성을 침식하는 동시에 국가 권력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장치를 만들 수 있는 더 미묘한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헤딩턴 출신의 존경받는 산파이자 치료사였던 아그네스 샘슨은 1900년부터 1992년까지 북베릭 마녀 재판 동안 전통 약초 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처벌은 당국이 단순히 개인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성 지식과 영향력의 전체 네트워크를 침묵시키기 위해 어떻게 철제 마스크를 사용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아그네스 샘슨을 제갈 물린 잔소리꾼 제갈은 정밀하게 고안된 사회 통제 도구로 공동체 구조 내에서 언어의 물리적 능력과 사회적 정체성을 모두 말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철제 틀은 그녀의 머리 전체를 감쌌고 뾰족한 판이 혀를 눌러 어떤 말하려는 시도라도 구강 조직에 심한 열상을 입히도록 했습니다. 이 장치는 금속 공예 기술과 여성 권위에 대한 심리전의 융합을 나타냈습니다. 못의 위치는 발음을 방해하면서 최대의 고통을 가하도록 계산되어 유창한 여성을 대중의 오락과 협박을 위한 침묵하는 전시품으로 효과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아그네스 샘슨의 사례는 잔소리꾼 제갈이 교회 권위에 필적하는 전통적 지식 체계에 대항하는 무기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산파로서 샘슨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성직자의 지배에 도전하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개적인 굴욕은 그녀의 개별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치료의 전체 유산을 불신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잔소리꾼 제갈 처벌의 공개 행렬 측면은 굴욕감을 극대화하고 목격하는 대중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인상을 심기 위해 세심하게 안무되었습니다. 샘슨은 에든버러의 시장 광장, 교회 부지, 주거 지역을 가장 바쁜 시간대에 행진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품위 손상을 목격하도록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는 잔소리꾼 제갈 절차의 정교화를 직접 감독했으며 이는 그의 논문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문 기술에 대한 그의 학술적 분석은 여성의 권위를 해체하고 공동체 지식 체계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를 강화하는 장치에 지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잔소리꾼 제갈 디자인의 지역적 변형은 성별에 특화된 고문에 적용된 기술적 혁신을 강조합니다. 영국판에는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울리는 종이 포함되어 규율받은 여성의 존재를 알리면서 추가적인 공개 굴욕감을 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모델은 남성 당국이 소지한 특정 열쇠 없이는 제거할 수 없는 복잡한 잠금 장치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동시대 기록들은 잔소리꾼 제갈 의식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피해자들은 대중 오락으로 전시되는 동안 먹거나 마시거나 소통할 수 없었다고 묘사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섬세한 구강 조직을 뚫고 들어간 금속 못으로 인한 탈수 또는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고통과 같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을 침묵으로 몰아넣는 공포. 잔소리꾼 제갈 처벌을 둘러싼 법적 틀은 형사사법으로 위장된 굴욕에 대한 철저한 정당화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남성 권위에 도전한 여성들은 가부장적 통제에 대한 저항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드는 광범위하게 정의된 혐의 아래 이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드 에드버키 법무장관 조지 맥켄지는 마녀 혐의자 기소 과정에서 수많은 잔소리꾼 제갈 처벌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체계적인 공개적인 품위 손상 사용은 여성의 말, 행동, 전통적 지식 체계에 대한 남성 권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여성들을 테러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잔소리꾼 제갈의 생산은 다양한 형태의 처벌과 사회 통제를 위한 맞춤형 장치를 제조하는 전문 공예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농업 도구와 가정용 도구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정밀함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로 고문 장비를 단조하는 전문 지식을 개발했습니다. 잔소리꾼 재갈 처벌과 교회 징계의 통합은 사회 통제를 위해 고문을 활용하는 데 있어 종교적 및 세속적 당국 간의 조정을 보여줍니다. 목사들은 처벌할 여성을 식별했고 판사들은 국가가 승인한 폭력을 통해 가부장적 위계를 강제하는 고문 절차에 대한 법적 승인을 제공했습니다. 아그네스 샘슨의 처우는 영국과 식민지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된 잔소리꾼 재갈 사용의 선례를 확립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개별적인 처벌이 새롭게 부상하는 중앙집권적 권위 구조에 필적하는 전통적 지식 체계를 근절하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별 여성들을 침묵시키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사회 통제를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당국은 인간의 신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면서 박해를 전체 사회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의학 혁신가인 14세기 외과의사 기드 숄리학은 자신의 해부학적 발견이 인간 파괴의 도구로 뒤틀리는 것을 목격했다면 경악했을 것입니다. 고문대 라키는 의학 지식의 왜곡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르네상스 고문 전문가들은 수학적 정밀함으로 관절을 탈골시킬 수 있는 기계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 해부학에 대한 외과적 이해를 적용했습니다. 고문대의 작동을 지배하는 기계적 원리는 정보 추출 및 사회 통제를 위해 의학 지식이 어떻게 군사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점진적인 장력 적용은 인간 관절 구조와 통증 역치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사용하여 계산되어 작업자들이 즉각적인 죽음을 방지하면서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특정 순서로 뼈를 탈골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소의 지하 감옥에서는 그 기관의 3세기 존재 동안 15만 명이 넘는 개인이 조사되었고 3만 2천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고문대 작동을 감독했고 기계공들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사지를 관절에서 분리하도록 고안된 도르래를 조작했습니다. 고문대 고문의 프로토콜은 압력 적용 속도, 지속 시간 제한, 의료 모니터링 절차를 명시하는 상세한 매뉴얼에 세심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조잡한 고문 세션이 아니라 원래 치유를 목적으로 했던 의학 지식을 신중하게 적용하여 희생자의 생존을 보존하면서 최대 정보를 추출하도록 설계된 과학적으로 관리된 절차였습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고문대 고문에 대한 명시적인 기술 지침을 제공하여 신체 파괴와 희망과 절망의 조작을 통해 인간의 저항을 꺾도록 설계된 심리적 압박을 결합했습니다. 매뉴얼은 고문을 응용의학으로 취급하여 조기 사망을 유발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세심한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고문대 고문의 의료감독은 교회 당국과 훈련된 의사들 간의 전례 없는 협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절차 내내 희생자들이 의식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면서 고백 추출을 조기에 끝낼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했습니다. 이것은 치유 지식을 고문 강화에 적용한 것으로 의학 윤리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1933년 종교재판에서 고문대 고문의 임박한 위협에 직면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궁극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면했지만 갈릴레오는 고문대 작동을 관찰하고 지동설에 대한 과학적 결론을 철회하기를 거부하면 겪게 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고문대 고문을 목격하는 것의 심리적 영향은 실제적인 신체 파괴 없이 저항을 꺾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갈릴레오의 항복은 해부학적 파괴의 단순한 위협만으로도 가장 뛰어난 지성조차 제도적 권위를 위해 과학적 진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대 기록들은 고문대 고문 세션이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추가 세션을 견딜 만큼 희생자들이 충분히 회복되도록 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된 회복 기간이 중간에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고백하라.
이 고문의 본질은 신체적, 정신적 인내의 정밀한 조작을 통해 인간의 의지를 산산조각 내도록 설계된 장기적인 고통을 포함했습니다. 스페인의 초대 대종교 재판관 토마스 데 토르케마다는 스페인 제국 전역에서 사용된 고문 대 고문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메리카의 식민지 영토도 포함되었으며 그곳에서 원주민들은 강제적인 종교 개종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겪었습니다. 고문대 설계의 기술적 발전은 작업자들이 최소한의 신체적 노력으로 극단적인 힘을 가할 수 있게 하는 기계적 이점을 포함하여 무력보다는 정밀한 공학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파괴할 수 있는 고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고문대 고문을 위한 심리적 준비는 신체적 고문이 시작되기 전에 정신적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기 감금과 예비 신문을 포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문 장치를 보면서 자신들이 겪게 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문대 설계의 지역적 변형은 서로 다른 관할권에 걸쳐 고문 정교화에 적용된 기술적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모델은 관절 탈골에 타는 듯한 감각을 더하는 가열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독일 버전은 정상적인 인간의 인내 수준을 넘어서는 장력을 증가시키는 추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고문대의 유산은 20세기까지 권위주의 정권들이 사용한 고문 기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서화된 바와 같이 공포를 통해 통제를 유지하려는 정부들은 인간 해부학에 대한 의학적 이해를 인간 파괴에 계속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관절의 파괴조차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당국은 중력 그 자체를 고문도구로 무기화하는 매달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움직임과 중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꾼 위대한 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관절 파괴의 도구로 사용되는 중력을 경험하는 데 섬뜩하게 가까웠습니다. 1913년 종교재판에서 교회 당국은 그를 스트라파도, 매달기 고문자로 위협했습니다. 이 고문 기술은 희생자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인간의 체중을 이용하여 신성한 심판의 가장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고통을 가했습니다. 스트라파도는 르네상스 물리학이 인간 파괴에 적용된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밧줄과 도르래의 구성은 기계 공학 원리를 사용하여 특정 관절 구조에 최대 스트레스를 생성하도록 계산되었으며 신문 세션을 조기에 종료할 즉각적인 죽음은 방지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종교재판 당국에 스트라파도가 그가 평생 연구에 바쳤던 바로 그 중력 원리를 사용하여 그의 어깨를 어떻게 탈골시킬지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 느꼈을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깊은 아이러니는 그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행성들을 궤도에 붙잡아두는 근본적인 힘이 그의 몸을 찢어발기고 관절 하나하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스트라파도 고문의 에스컬레이션 프로토콜은 추가적인 무게의 신중한 적용과 관절 분리를 유발하지만 즉각적인 치명상은 아닌 갑작스러운 당김 동작을 통해 희생자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라파도 고문의 필수적인 의학 지식은 인간의 통증 역치, 관절 구조, 심혈관 한계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포함했습니다. 갈릴레오의 재판을 감독했던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교회 검사로서의 경력 내내 수백 건의 스트라파도 고문 세션을 감독했습니다. 고문 기술에 대한 그의 학술 저술은 기독교적 자비의 모든 원칙을 위반하면서도 인간 파괴에 대한 신성한 승인을 주장하는 절차에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스트라파도 고문의 심리적 측면은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신념과 활동에 대해 신문받는 동안 피해자들이 자신의 신체적 악화를 관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고통과 무력감의 융합은 종종 조작된 범죄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대종교 재판관의 조카인 후안데 토르케마다는 가열된 추와 기계적 당김 장치를 통합한 강화된 스트라파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관절 손상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통증 적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적 공포를 조성하여 피해자들이 격화되는 고통을 끊임없이 예상하게 했습니다. 스트라파도 고문의 지속 시간은 신문 세션을 종료시킬 즉각적인 죽음을 방지하면서 고백 추출을 달성하도록 세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을 수 있었고 잠시 내려주는 기간은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했지만 신문관이 제시하는 어떤 위반이라도 고백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유지했습니다. 동시대 기록들은 스트라파도 피해자들이 평생 지속되는 영구적인 어깨 손상, 신경 파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고문의 본질은 제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운명에 대한 영구적인 공개 경고 역할을 하는 장애를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트라파도 고문을 종교의식과 통합한 것은 신체 파괴를 이단적 사상을 정화하고 지적 및 과학적 탐구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영적 정화의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스트라파도 장비의 기술적 혁신에는 중력을 증폭시키는 도르라의 시스템과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최대의 심리적 영향을 주어 피해자들이 각 고통의 파도에 정신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막으면서 관절을 분리하도록 설계된 갑작스러운 당김 동작을 가할 수 있는 기계 장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스트라파도 기술의 국제적 확산은 국가 및 종교적 경계를 넘어 고문 혁신이 공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사양과 훈련 매뉴얼은 가톨릭 유럽과 식민지 영토 전역에 배포되어 수세기 동안 박해 방법에 영향을 미친 인간 파괴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확립했습니다. 스트라파도 위협 아래 갈릴레오의 강제적인 철회는 고문이 가장 뛰어난 지성조차 제도적 수능을 위해 과학적 진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례는 물리적 공포가 전체 인구에 대한 지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스트라파도가 과학 발전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지식인들에 대한 고문은 연구자들이 신체적 절멸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기 검열을 배우면서 수세대 동안 과학적 진보를 저해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중력을 통한 인간 관절의 파괴조차도 어떤 결정이든 치명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불가능한 선택에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에 비하면 자비로운 운명으로 여겨졌습니다. 1992년 매사추세츠주 세일럼의 80세 농부 자일스 코리는 마녀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기를 완강히 거부했을 때 이제까지 고안된 사법살인 중 가장 심리적으로 교활한 형태를 맞닥뜨렸습니다. 그의 압사 프레싱은 궁극적인 법적 함정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의 선택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결정과 관계없이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공영에 대한 불가능한 계산을 수정처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즉각적인 처형과 그의 재산을 국가에 전적으로 몰수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허위 재판을 보장했으며 그 후 처형과 재산 몰수로 이어졌습니다.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느리고 짓눌리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의 재산을 가족에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압사 절차 뒤에 숨겨진 기계적 원리는 정밀한 무게 분배와 점진적인 힘의 적용을 통해 인간 파괴에 적용된 공학적 전문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며칠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짓누르는 과정 내내 희생자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리의 압사는 1992년 9월 19일에 시작되었는데 당국은 그의 가슴 위에 나무판을 놓고 무거운 돌을 하나씩 추가했습니다. 무게 적용 프로토콜은 압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고통을 끝낼 수 있지만 처형을 보장하는 탄원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도록 설계된 절차를 따랐습니다. 코리의 가슴에 추가되는 각 돌은 내장기관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고 관리들은 그가 탄원할 준비가 되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대답인 더 얹어라, more weight
그의 가족의 경제적 미래를 파괴하면서 어차피 자신의 죽음을 초래했을 법적 수능보다는 계속 짓눌리는 것을 선택하면서 상징적이 되었습니다. 동시대 기록들은 코리의 압사가 이틀 내내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그의 혀는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눈은 증가하는 두개골 압력으로 인해 돌출되었다고 묘사합니다. 관리들은 그가 단순히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탄원을 하면 고통을 끝내주겠다고 반복적으로 제안하면서 꾸준히 무게를 늘렸습니다. 압사의 심리적 고문은 신체적인 짓누름을 훨씬 넘어서 처형을 통한 확실한 죽음과 재판을 통한 개연적인 죽음 사이에 불가능한 딜레마를 포함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파멸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법적 틀 안에 갇힌 개인들로부터 고백을 이끌어내는데 종종 신체적 고통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코리의 압사를 감독했던 조지 코윈 보안관은 즉각적인 죽음과 장기간의 고통 사이의 균형을 미묘하게 조절하여 희생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에 외관을 보존하는 무게 적용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코리의 압사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세일럼 주민들에게 수세대 동안 영향을 미친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법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적절한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정당한 법원 절차로 위장된 신체 파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코리의 처형에 사용된 압사 장치는 뼈를 짓누르는 것을 보장하면서도 탄원을 이끌어내거나 삶과 죽음에 대한 법적 권위를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희생자의 생존을 유지하는 공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자일스의 아내 마사코리는 그의 압사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 마녀 혐의로 처형되었습니다. 당국은 이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이 그의 저항을 산산조각내고 재산 몰수와 사건의 법적 종결을 허용할 탄원을 하도록 그를 강요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코리의 압사를 목격했던 니콜라스 노이즈 목사는 나중에 그 절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는 당국이 인간의 잔혹성이 아닌 신성한 심판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떻게 종교적 정당화를 사용했는지를 드러냅니다. 코리의 압사 뒤에 숨겨진 경제적 동기는 재산 몰수가 지속적인 박해를 위한 재정적 유인을 어떻게 창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상당한 농지 소유는 법적 절차와 경제적 착취를 결합하여 지속적인 박해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했던 당국에게 그를 귀중한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압사 절차에 대한 현대 법률 분석은 정당한 법원 절차로 위장된 근본적인 법적 원칙 위반을 밝혀냅니다. 이는 정의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선택을 하든 희생자의 파괴를 보장하는 고문을 통해 미리 정해진 결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일스 코리 압사의 유산은 사법 독재에 대한 저항과 개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보다 제도적 권력을 우선시하는 법률 시스템의 위험을 상징하는 그의 사례로 인해 수세기 동안 미국 법률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인간 신체의 짓누름조차도 일부 당국에 의해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통제된 화형과 종교의식을 결합하여 육체적, 영적 공포의 궁극적인 융합을 만들어내는 열 고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트리오의 주교 패터 빈스펠트 피터르 빈스펠트는 1901년부터 1993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처형을 초래한 박해 캠페인 동안 열 고문을 종교의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화염 실현 (Fire Ordeal은 르네상스 물리학과 신성한 권위의 궁극적인 결합을 나타내며 초자연적 조사의 허구를 유지하면서 통제된 화형을 사용하여 고백을 이끌어내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빈스펠트의 화염 실현을 뒷받침하는 열 역학 원리는 인간의 통증 역치와 조직 손상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이는 고백을 이끌어내거나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있을 만큼 희생자의 생존을 보존하면서 최대의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고문 절차에 적용되었습니다. 빈스펠트의 가장 악명 높은 희생자는 마녀 사냥 절차를 법적으로 무효하고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세속 판사 디트리히 플라데였습니다. 플라데의 화염 시련은 그들이 법률 훈련과 사회적 지위를 가졌을 때조차 제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관리들의 운명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공개적인 광경이 되었습니다. 화염 시련의 단계별 가열 프로토콜은 신문이나 공개 시연을 종료시킬 즉각적인 죽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고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통제된 온도 적용을 통해 희생자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열 고문의 강화를 허용했습니다. 플라데는 마녀 사냥 절차에 대한 그의 저항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가열되는 금속 물체 위에 손을 올려놓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열 진행은 불편함을 유발하는 따뜻한 금속으로 시작하여 화상을 입히는 가열된 금속으로 격화되었고, 희생자가 의식을 유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직을 파괴하는 붉게 달아오른 철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화염 시련의 심리적 측면은 희생자들에게 즉각적인 열 고문과 그들이 저지른 적 없는 초자연적인 범죄에 대한 고백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고통과 종교적 압박의 결합은 상상의 활동에 대한 원하는 고백을 종종 이끌어내는 심리적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화염 시련 절차의 본질은 빈스펠트가 저술한 상세한 종교 매뉴얼에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지적 반대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박해가 아닌 신성한 심판의 환상을 보존하면서 열 고문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화염 시련에 대한 신학적 정당화는 열 고문을 초자연적 범죄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로 묘사하는 정교한 종교적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진실에 대한 악마적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신성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불꽃에 의한 정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계시였습니다. 화염 시련 장비의 기술적 혁신에는 통제된 가열 장치와 열 적용 도구가 포함되어 가시적인 준비와 점진적인 열 고문 적용을 통해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감을 조성하여 최대의 심리적 영향을 만들면서 정밀한 온도 조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시대 기록들은 화염 시련 피해자들이 심각한 화상과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입었으며, 신체적 증거나 질문에 대한 희생자의 반응과 관계없이 유죄를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열 고문을 통해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묘사합니다. 화염 시련을 종교의식과 통합한 것은 열 고문을 이단적 사고를 정화하고 공동체의 지적 생활 및 제도적 권력에 대한 저항에 대한 교회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영적 정화의식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빈스펠트의 박해 캠페인은 마녀 사냥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지식인, 법률 관리, 성직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화염 시련 사용은 박해 방법의 합리적 분석을 통해 제도적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받은 인구를 테러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빈스펠트의 화염 시련 시연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수세대 동안 종교적 수능에 영향을 미친 지속적인 트라우마를 야기했으며, 권위에 대한 지적 저항과 초자연적인 악 사이에 문화적 연관성을 확립하여 열 정화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염 시련 절차에 대한 현대 의학 분석은 정밀한 온도 제어를 통해 희생자의 의식을 유지하면서 최대 고통을 가하도록 설계된 열 고문의 적용을 드러내며, 이는 인간 파괴에 대한 열 물리학의 정교한 적용을 나타냅니다. 빈스펠트의 화염 시련 기술의 국제적 확산은 종교 당국이 신성한 권위를 입증하고 제도적 권력과 박해에 대한 지적 반대를 테러하는 열 고문 방법을 교환하면서 가톨릭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8가지 고문 방법은 인간 문명의 가장 불안정한 역사를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르네상스 예술, 과학적 발견, 철학적 진보를 안겨준 바로 그 지적혁명이 역사상 가장 정교한 인간 파괴 방법 또한 탄생시켰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조각하고 시스티나 성당을 장식하는 동안 종교재판관들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인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장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레오가 천문학을 혁명하고 뉴턴이 물리학 법칙을 풀어내는 동안 법학자들은 심리전과 사회통제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 시대는 교육과 세련됨이 자동적으로 도덕적 진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잔혹한 박해 캠페인은 대학 교육을 받은 법률가, 성직자, 정부 관리들에 의해 고안되고 실행되었는데 이들은 인간 절멸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들의 학식을 적용했습니다. 마녀 박해의 경제적 측면은 잔혹성이 어떻게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변모하여 스스로 영속되는 폭력의 순환을 부채질했는지를 드러냅니다. 고발된 마녀들로부터 몰수된 재산은 기소 당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러한 고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개인적인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테러 캠페인을 유지시킨 지속적인 박해를 위한 재정적 유인을 창출했습니다. 마녀 박해의 심리적 영향은 직접적인 희생자를 훨씬 넘어 퍼져나가 수세기 동안 유럽과 아메리카 사회에 영향을 미친 공포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아이들은 확립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절차로 위장된 고문과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며 자랐습니다. 고문 기술의 국제적 조정은 국경을 넘어 박해 방법이 공유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공포를 통한 인구 통제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권위주의 정권들이 20세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를 연구하고 적용했습니다. 마녀 박해 동안 확립된 법적 선례는 수세기 동안 형사사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고문의 틀을 구축했으며 동시에 확립된 권위에 지정된 적들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에 대한 지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방법들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받은 당국이 어떻게 잔혹성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면서 극단적인 폭력이 정당한 목적을 수행하며 사회 질서에 대한 인지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자신들과 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마녀 사냥 시대는 지적 정교함과 결합된 통제되지 않은 권위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도덕적, 종교적, 지적 권위를 주장하는 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 사회 내에 잔혹성을 위한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만약 마녀 박해 고문 탐구가 공포를 통해 사회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역사적 테러 캠페인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냈다면 미화된 역사 서술 아래 숨겨진 잔혹한 현실을 파헤치는 더 많은 콘텐츠를 구독해 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 8가지 고문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불안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역사적 테러 캠페인을 더 깊이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박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유사한 패턴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은 합법적인 사회 보호로 위장된 박해 기계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끊임없는 경계가 필수적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만들 지적 도구는 절대적인 통제를 추구하며 인간 존엄성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 당국에게 항상 접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